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5부 여인의 대가 35. 드디어 테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의 차분한 음성으로 그녀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끝마쳤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테스의 이야기가 계속됨에 따라 그들을 둘러싼 주위의 사물들이 이상하게 음산한 표정을 띠는 것처럼 느껴졌다. 난로의 불길은 그녀가 당한 공경과는 아랑곳 없다는 듯 마치 악마처럼 웃는 것 같이 보였고, 벽난로 둘레도 역시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이를 드러내고 쌀쌀하게 웃는 것 같았다. 물병에서 반사되는 빛은 오직 제 빛을 보이는 데만 열중할 따름이었다. 모든 사물이 그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실 클레어가 테스에게 키스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물의 본질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테스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까지 그들 사이에 넘쳤던 사랑스런 속삭임이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장님과도 같은 지난 날로부터 아득히 울려오는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클레어는 애꿎은 난로의 불만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도대체 테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타다 남은 불을 뒤적이다가 클레어가 갑자기 일어났다. 테스의 고백이 비로소 그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는 핏기 사라진 얼굴로 마루 위를 서성거렸다. 그는 생각을 가다듬으려 했으나 온갖 괴로운 혼란만이 가중될 뿐이었다. 이윽고 그는 여태까지의 정감 어린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어색한 음성으로 테스를 불렀다. 테스, 네. 내가 그 말을 꼭 믿어야 하나? 당신의 태도로 보면 사실인 것도 같고, 설마 당신이 미친 건 아니겠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여보, 사랑하는 테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잖아? 난 맑은 정신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테스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왜 좀 더 일찍 얘기하지 않았지? 아, 참 생각나는군. 언젠가 당신이 얘기하려고 했을 때 내가 막았었지. 나도 기억하고 있어. 조금 전이나 지금의 클레어가 한 말은 자신과는 상관없이 수면만 잔물결을 이루고 흐르는 물줄기와 같았다. 그는 돌아서서 저쪽으로 가더니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테스는 방 한가운데 있는 그에게로 다가가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무너지듯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난 이미 당신을 용서했잖아요. 테스는 메마른 음성으로 속삭였다. 클레어가 대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테스는 다시 한번 애원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듯 날 용서해 주세요. 전 당신을 용서했잖아요, 엔젤. 그래, 당신은 날 용서했어. 그런데 당신은 날 용서할 수가 없나요? 테스, 당신은 경우가 달라. 당신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지금의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그따위 괴상망측한 요술에 적용될 수가 있겠소? 그는 말을 멈추고 요술이란 말의 뜻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마치 지옥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이상하고 음산한 웃음을 터뜨렸다. 제발, 제발 그만해요. 난 죽을 것만 같아요. 아,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클레어가 대답이 없자 테스는 창백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엔젤, 어째서 그렇게 웃지요? 그 웃음소리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난 여태까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소망으로 살아왔어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한낱 어리석은 아내가 될 뿐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엔젤. 그건 나도 알고 있소. 난 당신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지금의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당신이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무서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한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난 이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사랑한 여자는 당신이 아니었어. 그럼 누구예요? 당신의 허울을 쓴 다른 여자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테스는 전부터 두려워했던 예감이 들어맞는 것을 느꼈다. 클레어는 자신을 순진한 가면을 쓴 죄 많은 여자로, 몹쓸 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공포감마저 어렸다. 두 뺨은 힘없이 처지고 반쯤 열린 입술은 동그랗고 조그만 구멍 같아 보였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그런 여자로 본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절망감으로 비틀거렸다. 그가 그녀에게로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앉아요, 테스. 어지러운 모양이군. 하긴 그럴만도 하지만. 테스는 정신없이 아무 의자에나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고 두 눈은 클레어를 섬뜩하게 할 정도로 무서워 보였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엔젤, 그럼 이젠 난 당신의 아내가 아닌가요? 그가 사랑한 사람은 자신을 닮은 다른 여자라는 환상이 떠오르자 테스는 무시당한 듯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지금 자신이 처한 신세를 분명히 깨닫게 되자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괴었고 그녀는 뒤로 돌아앉아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는 눈물을 쏟으며 흐느껴 울었다. 그녀의 이런 변화에 에인절은 마음이 다소 진정되었다. 현재의 사태는 그녀의 고백 자체에 비하면 극히 작은 두통거리일 뿐이었다. 에인절은 그녀의 격렬한 울음이 잔잔한 흐느낌으로 바뀔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다. 이윽고 테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느 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에인절, 난 당신과 함께 지낼 자격이 없는 여자인 모양이죠. 나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소. 굳이 당신과 함께 살게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사실 엄마와 동생에겐 아직 우리의 결혼을 알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알리겠다고 했었지만 이젠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의 아내 행세는 하지 않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오? 네, 당신이 시키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내 곁에서 떠난다 해도 따라가지 않겠어요. 당신이 내게 아무 말을 안 해도 당신이 물어보라고 하기 전에는 그 이유를 묻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겠소? 당신이 쓰러져 죽으라고 한데도 난 불쌍한 노예처럼 복종하겠어요. 거참 고맙군. 그러나 현재 당신의 희생정신과 과거의 당신이
자신을 지키려던 감정과는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군. 그것은 클레어가 테스에게 처음으로 던진 빈정거림이었지만 그녀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가 노기와 분노에서 한 말로만 받아들였다. 테스는 남편이 자신에 대한 애정을 억제하고 있는 줄 몰랐으므로 잠자코 있기만 했다. 클레어의 뺨으로 보일 듯 말 듯 가느다란 눈물 줄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그가 절망하고 있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 클레어는 점차 테스의 고백으로 자신의 세계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새로운 사태를 극복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으나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테스, 여기선 숨이 막히는군. 밖에서 산책이나 좀 해야겠어.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을 위해 따라 놓은 두 잔의 술은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랑의 만찬은 이렇게 끝이 나버렸다. 두세 시간 전에 차를 마실 때는 한 찻잔으로 둘이서 다정하게 마시기도 했었는데 클레어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현관문 닫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다. 그가 나가고 없는 방 안에 혼자 있기는 싫었다. 그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촛불을 끄고는 그를 뒤쫓아 나갔다. 비가 그치고 밤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클레어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걷고 있었으므로 테스는 곧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었다. 연한 회색으로 보이는 그녀 앞에 있는 클레어의 검은 모습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섬뜩한 괴물처럼 보였다. 잠시 자랑스러웠던 보석의 감촉이 이제는 그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클레어는 뒤를 돌아보았으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는 집 앞에 있는 큰 다리를 성큼성큼 건너가고 있었다. 소와 말의 발굽으로 파인 길바닥에는 빗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비는 그 발자국을 채울 만큼 왔으나 그것이 씻겨내릴 정도로 온 것은 아니었다. 테스가 그 웅덩이를 지날 때 뭇별들이 그곳에 반사되어 반짝거리고 있었다. 사방이 활짝 트여 있었으므로 테스는 클레어를 놓치지 않고 뒤쫓아갈 수 있었다. 집에서 멀어지자 길은 초원 사이로 꼬불꼬불 뻗어나갔다. 테스는 그의 관심을 끌거나 그의 뒤에 가까이 다가서려는 생각 없이 그를 뒤따라갔다. 얼마를 더 걷자 저절로 그녀는 그의 옆에 서게 되었으나 클레어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란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 한층 싸늘해지기 마련이고 그의 마음 또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바깥의 차가운 공기에 의식이 맑아져 예전처럼 감정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다. 테스는 클레어가 가식 없는 적나라한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시간의 신이 자신에게 빈정거림의 송가를 불러주고 있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보라, 그대의 가면이 벗겨질 때 A는 그대를 미워하리. 그대의 운명이 기울어질 때 아름다운 모습도 시들어지리. 이는 그대의 삶이 나뭇잎처럼 떨어지고 빗방울처럼 흩뿌려지고 그대 머리에 쓴 베일은 슬픔이 되고 머리에 쓴 관은 괴로움이 되기 때문이니라. 클레어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 테스는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다. 지금 클레어에게 그녀의 존재란 한낱 미물과 다름없었다. 테스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에인절, 도대체 내가 어쨌다는 거죠? 난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을 배반하거나 방해하는 짓은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일부러 당신을 괴롭히려고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에인절,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은 아니라고요.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속이거나 하는 여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럴 테지. 그럴 여자가 아니지. 그러나 예전과 똑같은 여자는 아니란 말이야. 이제 난 당신을 나무라지 않겠어.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단 말이오. 테스는 하지 않아도 좋을 말까지 하면서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다. 에인절, 난 어린아이였어요. 그 일이 있었을 때 난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남자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당신이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란 걸 알아. 그렇다면 용서해줘도 되잖아요. 용서야 하겠지만 용서로 일이 끝나는 건 아니오. 그럼 전처럼 날 사랑해 주겠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에인절,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엄만 나보다 더 심한 경우를 알고 있는데 그 여자 남편들은 크게 문제 삼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주었대요. 그 여자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만둬요, 테스. 여러 말 듣고 싶지 않아. 사회가 다르면 풍습도 다른 법이오. 당신은 마치 사회의 윤리나 도덕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시골 여자처럼 말하는군.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난 시골 여자지만 근본 태생은 그렇지 않아요. 테스는 순간적으로 노기를 띠고 말했는데 그 응답이 즉각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더 나쁘다지 않소. 당신 집안의 족보를 들추어낸 목사가 처음부터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소. 난 당신 집안의 몰락과 당신의 의지 박약을 결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노쇠한 집안은 의례 노쇠한 의지로 노쇠한 행실을 하기 마련이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따위 족보를 들추어내서 내게 더 경멸을 받으려 하는 거지? 난 당신이 새로 싹튼 대자연의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몰락한 가문의 때늦은 묘목일 뿐이었어. 나 같은 가문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레티와 낙농장의 빌레트 집안도 한때는 대지주였어요. 집마차를 끄는 데비하우스의 집도 옛날에는 드베이유 가문이었고요. 그런 예는 많다고요. 그건 그 고장의 특징이에요.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고장이 더 나쁘다는 거요. 테스는 그의 비난의 속뜻을 새겨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이제 예전처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 일생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저 아래 강물에 빠져 죽고 싶어요. 죽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지른 내 어리석은 실수에다 살인까지 보태고 싶지는 않소. 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를 남기면 아무도 당신 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 이런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야.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비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소? 그러니까 내 말을 명심하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요. 그렇게 하겠어요. 테스는 유순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은 집을 나갈 때와 마찬가지였다. 난로불도 마찬가지로 타고 있었다. 테스는 아래층에는 1분도 머무르지 않고
곧 짐짝을 가져다 놓은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클레어의 마음이 가라앉을 기세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희망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진 그녀는 힘없이 자리에 누워 있었다. 슬픔 속에서 온갖 생각을 하다 지치면 의례 잠이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세상에는 행복한 설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슬픔은 쉽게 잠을 부르곤 하는 것이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테스는 과거에 첫날 밤을 치른 신부의 방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방의 향긋한 고요 속에 묻혀 잠이 들었다. 클레어는 그날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미리 순서를 생각해둔 사람처럼 그는 응접실로 들어가 불을 켜고 낡은 말털 가죽 소파에다 담요를 깔아 대강 잠자리를 만들었다.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는 맨발로 2층에 올라가 침실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고른 숨소리가 그녀가 깊이 잠들었음을 말해주었다. 잘 됐군. 하고 클레어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사실이야 어떻든 간에 그녀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신의 두 어깨에 떠맡기고 편히 잠들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배신감마저 느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다시 한번 침실을 뒤돌아보았을 때 침실 문 바로 위에 걸린 더버빌 부인의 초상화가 눈에 띄었다. 촛불에 비친 초상화는 너무나 불쾌했다.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듯한 귀부인의 얼굴이 에인절에게는 남자에 대한 원한으로 사무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초상화의 귀부인은 앞이 파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목걸이를 걸기 위해 위독 깃을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의 테스의 모습과 흡사했다. 그는 테스와 초상화의 귀부인이 닮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생각 덕분에 그는 아래층으로 걸음을 재촉할 수 있었다. 그의 태도는 침착하고 냉정했다. 굳게 담은 작은 입은 자제력을 나타내고 있었고 고백을 들을 때부터 그의 얼굴에 어리기 시작한 쌀쌀함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표정은 정욕에 사로잡힌 노예의 표정은 아니었으나 아직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고뇌 어린 표정이었다. 그는 인간의 일이 얼마나 쓰라린 우연을 경험하고 얼마나 뜻하지 않은 일에 부딪히게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테스를 사랑한 지난 시간 내내, 아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테스만큼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순결한 여자는 없다고 생각한 그였다. 그러나 테스의 과거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것이다. 클레어는 그녀의 천진난만한 얼굴에 그녀의 진심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물론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으나 테스에게는 그런 생각을 바로잡아 줄 만한 변호인이 없었다. 그는 계속 생각해 보았다. 이야기할 때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녀의 눈 속에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숨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일까? 이윽고 그는 긴 의자에 누워 불을 껐다. 밤은 냉담하고 무심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미 클레어의 행복을 삼켜버린 밤은 무심히 그것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36. 클레어는 몰래 나쁜 짓이라도 하려는 듯 기어드는 새벽의 희뿌연 햇살을 받으며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로는 불이 다 타 재만 남았고 식탁에는 김이 빠져버린 2잔의 포도주가 입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테스와 자신이 앉았던 텅 빈 자리, 그리고 방의 가구들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듯
변함없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위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이웃집 여자인 모양이었다. 지금 형편에서 집안에 그들 외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었다. 클레어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으므로 창문을 열고 오늘은 자기들끼리 있겠다고 말했다. 여자가 들고 온 우유통을 문 밖에 놓고 돌아가자 그는 뒷곁에서 장작을 가져와 불을 지폈다. 선반에 달걀이며 버터며 빵이 가득 놓여 있어 그는 낙농장에서 익힌 익숙한 솜씨로 곧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타오르는 장작의 연기가 굴뚝으로 피어올랐다. 그 집 앞을 지나는 마을 사람들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신혼부부의 행복을 부러워했으리라. 식사 준비가 끝나자 그는 계단 아래로 가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되었소.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몇 걸음 산책을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테스는 이미 내려와 묵묵히 아침상을 다시 차리고 있었다. 머리를 틀어 올리고 목 둘레에 흰 주름이 잡힌 새로 맞춘 연하늘 색 옷을 입고 있는 그녀의 손과 얼굴은 차갑게 보였다. 아마 옷을 갈아입은 다음 추운 방에 오래 앉아 있어 그런 모양이었다. 클레어를 본 테스는 멈칫했다. 조금 전에 침실에서 클레어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음성이 무척 부드러워 새로운 희망에 가슴이 뛰었는데 그를 보는 순간 그녀는 그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 두 사람은 활활 타오르던 불이 꺼지고 난 뒤에 재와 같은 상태였다. 그 누구도 두 사람의 정열이 다시 타오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클레어가 테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자 테스는 그에게로 다가와 윤곽이 뚜렷한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에인절. 한때 애인이었던 남자가 이곳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듯 그녀는 손가락으로 산들바람처럼 가볍게 그를 만져보았다. 그녀의 두 눈은 빛났고 창백한 두 뺨에는 반쯤 마른 눈물 자국이 번쩍였다. 탐스러운 붉은 입술도 마음처럼 창백해 보였다.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었으나 심한 슬픔에 큰 타격을 받은지라 조금만 더 슬픔이 격해지면 몸이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쓰러져 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그래도 순결해 보였다. 자연히 변덕스러운 장난으로 그녀의 용모에 순결한 처녀다움을 듬뿍 부여했기 때문에 클레어는 넉나간 사람처럼 그녀를 쳐다보았다. 테스, 어제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건 다 사실이에요. 전부 다 사실이란 말이오? 네, 모두가 사실이에요. 그는 마치 애원하듯 테스를 바라보았다. 뻔히 알면서도 그는 그녀의 입으로 거짓말이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으나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확실한 근거가 있는 부정의 말로 바꿔버리고 싶었지만 테스는 같은 소리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애는 지금도 살아있어? 아이는 죽었어요. 그 남자는? 살아있어요. 그의 얼굴에 마지막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영국 땅에 살아있어? 네. 그는 초조한 듯 몇 걸음 거닐다가 불쑥 말을 꺼냈다. 내 생각은 이렇소. 어느 남자든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 지위나 학식이나 재산이 있는 아내를 얻겠다는 야심만 버리면 분홍빛 뺨을 가진 순진한 시골 처녀를 아내로 얻으려니 생각했었소. 그런데 물론 난 당신을 책망할 자격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소. 테스는 그의 처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 다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에인절, 최악의 경우에 당신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난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만은. 테스의 목소리는 차츰 쉰 소리로 변해갔다.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라니? 나를 버리면 되잖아요. 당신은 날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나와 이혼하면 되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당신은 왜 그렇게 단순하지?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한단 말인가? 이혼을 못한다고요? 다 고백했는데도요. 내 고백이 당신에겐 이혼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봐요, 테스. 당신은 꼭 철부지 같군. 어린애 같단 말이야.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당신은 법률이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야. 정말 당신은 법률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건가? 그럼 이혼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지. 그 순간 테스의 얼굴에는 괴로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당신 눈에는 내가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쟁이로 보일까? 날 믿어주세요. 정말이지 난 당신이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기야 난 당신이 그러는 걸 원치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날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나와 이혼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간밤에 실행에 옮겼어야 했어요. 어젯밤에. 그러나 차마 그럴 용기가 안 났어요. 난 언제나 이래요. 무슨 용기 말이오? 테스가 대답을 않자 클레어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 했소? 자살하려고 했어요. 언제? 다그쳐 묻는 클레어의 태도에 테스는 괴로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어젯밤에요. 어디서? 2층 침실에서요. 저런. 그래. 어떻게 하려 했소? 그는 준엄하게 따져 물었다. 화내지 않으면 얘기할게요. 내 옷상자를 묶었던 끈으로 목을 매려고 했는데 결국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한테 누가 될 것 같아서요. 스스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추궁에 못 이겨 테스가 한 이 고백은 너무 뜻밖이어서 클레어는 몸을 떨었다. 테스의 손을 그대로 잡은 채 그는 눈길을 아래로 떨구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내 말 명심해요. 그런 끔찍한 생각은 2번 다시 하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다시는 그런 짓을 않겠다고 내게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그게요, 얼마나 나쁜 짓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나쁘고 말고 정말 당신한테는 당치도 않은 엉뚱한 생각이야. 테스는 눈을 크게 뜨고 침착하고 담담하게 그를 보며 변명했다. 하지만 에인절, 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내 생각으로 우리가 틀림없이 이혼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신이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수치를 당하는 일 없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내 손으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내겐 너무 힘들어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신이 내게 벌을 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난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거예요. 그래야만 당신이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이제 내 자신이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요. 난 당신의 장래만 방해하고 있어요. 그만! 네, 그만두라고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클레어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간밤의 절망에 사로잡힌 뒤부터 그녀는 탈진 상태였으므로 또다시 무모한 짓을 저지를 것 같지는 않았다. 테스는 다시 서둘러 아침 식사 준비를 했다. 이윽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서로 눈길이 마주치지 않게 식탁 같은 편에 나란히 앉았다. 서로가 먹고 마시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색한 노릇이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대충 식사를 끝내고 클레어는 점심때 몇 시쯤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방앗간 견습을 하러 갔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테스는 창가에 서서 방앗간으로 가는 돌다리를 건너는 그의 모습을 내다봤다. 그는 돌다리를 건너고 철길을 건너 멀리 사라졌다. 테스는 침착하게 식탁을 치우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이웃 농가 여자가 일을 도우러 왔다. 테스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처음에는 거북했으나 나중에는 위로가 되었다. 12시 반쯤에 그녀를 부엌에 혼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와 남편의 모습이 다리 건너편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1시쯤 되어 그의 모습이 다리 건너편에 다시 나타났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의 모습을 본 순간 테스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에게 점심을 차려주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갔다. 클레어가 어제 둘이서 손을 씻었던 방에 들렀다가 거실로 들어와 식탁에 앉자마자 테스가 얼른 식탁볼을 벗겼다. 마치 에인절이 자신의 손으로 식탁볼을 벗긴 듯 정확했다. 정말 정확하군. 네, 당신이 다리를 건너오는 걸 봤어요. 식사 때 에인절은 방앗간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1시간쯤 집에 머물다가 다시 방앗간을 다녀온 그는 저녁 내내 계속해서 서류만 뒤적였다. 이웃 농가 여자가 돌아간 다음에도 테스는 그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가 1시간이 넘도록 부지런히 일을 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힘들여 하오? 당신은 내 아내지 종은 아니지 않소? 어느새 부엌에 나타난 클레어가 말했다. 테스는 한 가닥 희망 어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면서 농담 비슷하게 애처롭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요. 형식적인 아내라 해도 상관없어요. 난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느냐고? 그게 무슨 뜻이지? 그녀는 목매인 소리로 다시 말했다. 모르겠어요. 난 자신이 보잘것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오래전에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난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자꾸 졸라댔기 때문에. 테스는 울음을 터뜨리며 돌아섰다. 그 모습을 본다면 어느 남자라도 마음을 돌이켰을 테지만 에인절만은 그렇지 못했다. 그의 성격은 부드럽고 다정한 편이었으나 그 밑바닥에는 마치 부드러운 옥토 속에 광맥이 있는 것처럼 딱딱한 논리에 광맥이 숨어 있어 아무리 날카로운 칼날도 그 광맥을 뚫지 못한 채 날이 무뎌지고 말았다. 그의 이러한 성격이 교회의 논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테스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애정도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눈부신 광채였고 이성에 대한 그의 태도는 여자를 믿을 수 없게 되면 교제도 끊어버리는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다. 지성적으로는 경멸하면서도 감정이나 관능에 빠져버리는 감수성 예민한 다른 청년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는 테스의 흐느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영국 여자의 절반만이라도 당신만큼 훌륭하다면 오죽 좋겠소. 그러나 그건 훌륭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 문제야. 그는 여성 전체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는 듯 신랄한 비난의 말투로 말했다. 마음이 고든 사람이 무언가에 배반당했다는 기분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적개심에 불타게 되는 까닭에 그런 신랄한 비판을 예사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동정이라는 조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세상 이치에 밝은 여자라면 남자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순진한 테스는 그러지를 못했다. 모든 것을 잘못에 대한 대가로 여기며 말없이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클레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실로 애처로울 정도였다. 본래 성격이 급한 편인 테스였지만 이제는 그가 뭐라고 하든 흥분하지 않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도 못했다. 그녀는 자기 본의로만 사는 현대 생활에서 되살아난 헌신적인 사랑의 사도 같았다. 그날 저녁도 밤도 다음날 아침도 전날과 똑같이 지나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테스가 그에게 단 한 번 말을 걸어보려 했던 것은 아침 식사가 끝나고 그가 세 번째로 물방앗간에 가려 할 때였다. 그가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녀도 다녀오라는 인사를 하고는 그에게로 입술을 돌렸다. 클레어는 그녀가 청한 키스를 무시한 채 그 시간에 돌아오겠소. 라고만 말했다. 테스는 세게 얻어맞기라도 한 듯 몸을 움찔했다. 지금까지 그는 그녀에게 승낙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키스하려 하지 않았던가. 그녀의 입과 숨결에서 버터와 달걀과 우유 맛이 난다느니 자신도 그녀의 숨결과 입술에서 자양분을 섭취하는 것이라느니 농담을 하면서 마음대로 키스하던 그가 지금은 스스로 청하는 그녀의 키스를 외면했던 것이다. 풀이 죽은 그녀에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테스, 난 앞으로 취할 길을 생각해야겠소. 우리가 당장 헤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당신을 욕할 테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얼마 동안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소. 그러나 함께 지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당신도 알아야 해요. 네. 테스는 넋나간 듯 멍청이 대답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물방앗간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줄 걸, 적어도 한 번쯤은 다정하게 입맞춤이라도 해줄 걸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서 절망적인 상태로 이틀을 보냈고 그래서 그들의 사이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서먹서먹해졌다. 클레어가 앞으로의 대책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그녀도 그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언뜻 보아 유순하고 부드럽기만 한 클레어에게 그런 냉정한 면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까지 했다. 한결같은 그의 태도는 사실상 잔인할 정도였다. 그녀는 용서를 바랄 수도 없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방앗간에 간 사이에 달아나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클레어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해가 되고 모욕을 주게 될 것이 두려워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한편 클레어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에 잠기곤 했다. 너무 골똘히 생각한 나머지 병에 걸릴 정도였다. 건강은 말이 아닐 정도가 되고 매사에 의욕을 잃었으며 즐겁고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지난날의 꿈은 무참하게 파괴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테스는 그가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다. 여태까지 장래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던 그녀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에인절, 우리가 함께 있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잔뜩 오므린 그녀의 입모습은 그녀의 얼굴에서 풍기는 부드럽고 의젓한 표정이 단순히 기계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물론 함께 살 수는 없소. 날 모욕하거나 당신을 모욕하지 않고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지금 난 당신을 경멸하지는 않소. 좀 더 솔직히 말하겠어. 그래야 당신이 날 이해할 테니까. 그 남자가 살아있는 한 우린 함께 살 수가 없지. 이치대로 따진다면 당신 남편은 내가 아니라 그 남자니까. 그 남자가 죽었다면 문제는 다를 테지만 게다가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야.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경우를 생각해 보란 말이오. 아이가 자라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이란 없으니까. 우리의 핏줄을 타고난 불쌍한 아이들이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자라게 될 거란 말이오. 나이가 들수록 그 아이들의 괴로움은 커질 테고 그들이 부모인 우리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겠소. 이런 걸 알면서도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소. 또 다른 불행을 키우느니 차라리 우리 둘이서 그 불행을 감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냔 말이오. 근심으로 눈을 아래로 내리깐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다. 함께 살자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 테스의 여자다운 욕심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오해가 저절로 풀어져 클레어의 냉정한 판단에는 어긋나는 한이 있어도 그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막 클레어는 마지막 의사표시를 했고 그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견해였다. 사실 그녀는 그런 문제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클레어가 장차 어린애가 생길 경우 그들이 그녀를 책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문제까지 생각하게 된 것뿐이었다. 테스는 클레어에 대한 사랑에 눈이 먼 나머지 그 사랑의 결실로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까지 슬픔이 형벌처럼 이어지리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테스는 클레어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테스가 자신의 뛰어난 육체적인 매력을 이용하거나 오스트레일리아나 텍사스 고온으로 간다면 누가 지나간 일로 나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라고 반문할까봐 두려워하던 클레어는 그녀의 그러한 태도에 마음이 놓였다. 어쩌면 테스는 다른 여자들처럼 일시적인 암시를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인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녀의 생각이 옳았는지도 모른다. 여자의 직감으로 그녀는 남편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생각했고 남들이 남편이나 자식에게 비난을 퍼붓지 않는다 해도 남편의 민감한 두뇌가 자식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이 서먹서먹한 생활을 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클레어에게 본능적인 욕망이 좀 더 강했더라면 사태가 나아졌을지도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사랑은 결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탈속적이었고 비현실적이라 할 만큼 공상적이었다. 그와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는 육체가 눈앞에 보일 때보다 없을 때 더 매력을 느끼게 마련인데 그것은 보이지 않을 때 실물의 결점을 감춘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테스는 자신의 외모의 매력이 생각만큼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말했듯이 현재의 그녀는
한때 에인절의 욕정을 자극했던 여자와는 다른 여자인 모양이었다. 당신이 한 말을 신중히 생각해 봤어요. 당신이 한 말은 다 옳아요. 그렇게 해야겠지요. 당신은 내 곁을 떠나야만 해요. 한 손으로 식탁볼을 만지작거리고 두 사람을 비웃는 듯한 반짝이는 반지를 낀 다른 한 손으로 이마를 받치면서 테스가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작정이오? 집으로 가겠어요. 클레어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정말이오? 정말이고 말고요. 우리가 헤어져야 할 바에는 깨끗이 헤어지는 게 좋아요. 언젠가 당신이 내게 말했지요. 난 남자들의 이성을 어지럽힐 염려가 있는 여자라고. 만약 내가 당신 곁에 있는다면 당신의 계획과 희망을 나 때문에 망쳐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제 슬픔과 당신의 후회는 너무나 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집으로 갈 거란 말이지? 네, 집으로 가겠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테스는 클레어를 쳐다보지는 않았으나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제안한 것과 그것을 약속한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재빨리 느꼈다. 그녀는 얼굴빛을 애써 진정시키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에인절, 난 불만 없어요. 헤어지는 것이 상책이에요. 당신이 한 말 다 이해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해서 책망할 사람은 없겠지만 살다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싸울 때도 있을 거고 그땐 또 잊어버린 내 과거가 생각나 날 나무라겠지요. 그러다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될지도 모르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불쾌할 정도인 그 일이 그땐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고통이 될 테지요. 난 가겠어요. 내일 당장. 나도 이곳을 떠날 거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소. 적어도 내 마음이 진정되어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테스는 남편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는 테스의 표정을 살핀 후 비꼬듯 말했다. 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더 정답게 생각하곤 해.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갖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거요. 그날로 클레어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도 2층으로 올라가 짐을 꾸렸다. 상상하기조차 괴로운 일이었으므로 두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억측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둘은 똑같이 내일 아침에 헤어지면 영원히 이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로 사랑했던 감정의 여운으로 헤어진 뒤 며칠 동안은 애타게 그리워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런 감정조차 사그라지리라는 것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한번 헤어지게 되면 그들 사이의 빈자리를 새로운 무언가가 채워줄 것이며 뜻밖의 일이 일어나 애초의 의도는 어긋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원래의 계획은 까맣게 잊혀져 버릴 것이다.